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첫째 주 이렇답니다. 와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더워졌어요. 네, 땀이. 더위가 훅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이 더위만큼 빡치는 일이 또 하나 있었죠. 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제가 SNS 보니까 어디에서 비율을 이렇게 놨더라고요. 야 이제 스테이크 1인분 150g에서 180g을 올려줄게. 그래서 와 그랬더니 야 거기에 양파랑 버섯이 하나 다 합한 거다. 양파 버섯 합쳐서 180g. 누가 고기만이라고 했냐. 이렇게 된 격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들으니까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어요. 노동자가 원숭입니까? 누구를 원숭이로 보나니까. 네. 그래서 진짜. 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정 부분을 포함시킨다. 이게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최저임금은 올해 16.4% 인상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견인차가 마련되기라도 한 것처럼 여기저기서 자화자찬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이젠 소위 줬다가 뺏는 결과가 됐구나. 아예 안 주는 놈보다 더 나쁘죠. 이게 줬다가 뺏는 게 이게. 어느 게 더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게 더 나쁜 건지는 줬다가 뺏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런 건가요? 사람을 기대하게 만들었다가 말이야. 지금 이제 심이 빡쳐 있는 상태인데요. 네. 오늘 이 빡침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삐딱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삐딱입니다. 빡치니는 이분을 불러야 돼요. 이분을 불러야 돼. 삐딱이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네, 예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된 건 다 아실 거고요. 네. 최저임금을 이렇게 인상하고 나니까 사용자 단체들 그리고 뭐 자영업 하시는 그 쪽에 계시는 뭐 대표한다는 단체들 이런 데서 그리고 보수 언론까지 해서 엄청나게 이제 반발을 했죠.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정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인 거고요.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보니까 산입 범위 확대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뭐 언론에 대통령 발언이 나왔던데 최대한 뭐 공약 달성을 하려고 하겠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이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하겠다라는 공약도 사실상 이렇게 후퇴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해소,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수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자. 이게 이제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이었는데요.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 인식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정책 믹스 안에서도 중요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의 정책 기조가 과연 유지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렇게 후퇴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자가당착적인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자기 모순적 태도가 소득주도 성장론의 정책 기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다 96회에서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결정의 그 내용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은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에 갖는 함의가 어떤 것인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핫한 주제라서 여기저기서 아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귀 기울여 들으실 만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제 오늘 함께 얘기 나눠줄 분으로 늘 나오시는 찬희쌤. 이렇게 뭐 늘 나오는 찬희쌤입니다. 소개를 이렇게 늦게. 찬희쌤 근데 이 최저임금 산입범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신입범인 줄 알았어요.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이죠. 알죠. 노안도고 막 그래요. 말 그대로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임금의 범위 뭐 이런 걸 말하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계산되는 입 들어가서 계산되는 범위다 이런 뜻이겠죠. 동일한 액수더라도 산입 범위의 항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사용자의 실질 부담은 줄어드니까 산입 범위가 넓을수록 사용자한테 유리하고 노동자에게는 불리한 거. 이게 이제 산입 범위 확대가 갖는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는 정기 상여금 그리고 복리후생수당 이게 이제 들어가서 산입 범위가 확대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이 두 가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있고 언제나 이제 법이 있으면 법 밑에 시행령이 있죠. 또 시행령 밑에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이 있어서 이렇게 단계별로 최저임금을 어떻게 실시하는가에 대한 이제 규정들이 있는데 최저임금법 제6조를 보면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건 임금이 아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뭔가 하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임금이고
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여기에 벗어난 거는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이미 법에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이게 임금 규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럼 어떤 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고 어떤 게 안 들어가는가? 요거는 이제 시행 규칙을 잘 보면 되는데요. 최저임금법 시행 규칙 제2조 별표 1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표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표 보이죠? 네네네. 네, 여기 그냥 표를 그냥 그림 캡처해서 바로 가져온 겁니다. 예. 뭐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일단 1개월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지급되는 수당들이 거의 다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정근수당, 근속수당, 장려수당, 능률수당, 상여금,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할 때도 돈을 주나 봐? 안 받으세요? 네, 이런 거기는 그 업체는 안 주는구나. 예. 체력 단련비, 체력 단련비도 주나요? 그런 건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이제 전부겠죠. 하여튼. 예. 요거는 임금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는 임금 외 임금. 근로시간과 연동되지 않는 직접. 그러니까 연차수당, 유급휴가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야간수당, 일직수당 및 숙직수당. 이런 것들이네요. 예, 역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 그러니까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뭐 식사, 식비, 뭐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 운행, 뭐 이런 것 등 이렇게 현금 형태로 제공되는 것. 현금 또는 현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항목이 바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최저임금 시행 규칙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법과 시행 규칙에는 이런 것들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 산입 범위에 포함된 정기상여금은 1번에 들어가 있는 거죠. 1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복리후생수당은 3번에 해당되는 3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 근데 각각 어느 정도나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정기 상여금을 보면 최저임금 대비해 가지고 25%까지는 기존의 최저임금 포함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포함시키는 부분이 얼마냐면 25% 초과분입니다. 네. 그리고 많은 이제 거. 그리고 복리후생수당은 최저임금 대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는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아까 기존 시행 규칙에 1개월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수당들의 상여금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렇죠. 매달마다 주는 게 아니면 최저임금 산입이 안 되는 건가 봐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간 상여금이 최저임금 대비 25%라면 연간으로 하면 곱하기 12하면 연간 300%. 그렇죠. 연간 300%죠. 그럼 연간 300%를 초과하는 상여금을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369 뭐 이렇게 분기별로 줬는데 이거를 그냥 매월 따박따박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쪼개서 주면 그건 다 상여금 액수가 다 전부 산입이 최저임금으로 된다는 뜻이죠. 300%를 넘으면 300% 이하에는 안 되고 300%를 넘는데 그게 매월 따박따박 지불되면 300% 넘는 부분만 산입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맞는데요. 이제 연간 상여금이 300배 이하인 사람은 상여금 이제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경우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사실은 저는 상여금보다는 복리후생비가 더 클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이 7% 초과분은 모든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했기 훨씬 때문에 많죠. 경우에 따라서는 꽤 많은 액수가 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복리후생수당의 경우는 현물로 지급하는 것도 전액 산입 범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이게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이제 일을 좀 많이 시켜먹기 위해서 그렇죠. 뭐 아주 일부러. 뭐 허름한 이렇게 숙박을 제공하는 맞습니다. 경우도 예. 물론 뭐 그 경우에도 거기 또 굉장히 많은 숙박료를 받아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안 받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것도 현금으로 계산해서 그렇죠. 환산보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숙식 제공 이런 것도 다 내 돈 주고 먹게 되는 결과, 내 돈 그렇죠. 주고 자고 이게 이런 결과죠.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건 좀 황당한 거죠. 그럼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예, 2019년부터 적용이 되죠. 내년부터 적용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해가 갈수록 그 25% 이제 7%이 비율이 점점 축소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내려간다. 예.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포함되게 되는 거네요. 예, 연차별로 그 비율을 축소해서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 안으로 이제 산입되게 됩니다. 2024년은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전액 들어가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만들어주겠다고 뻥까 쳐놓고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올린 척하면서 동시에 단계적으로 산입 범위를 점점 늘려버리면 결국은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생선 잃어버린 도루묵이죠 이게. 그러니까요. 뭐 효과는 계속 이제 반감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축소되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럼 매년 비율을 이렇게 줄인다는데 비율을 이제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그림은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있나요? 예, 그것도 이제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상여금은 2020년에 20%로 또 축소가 되고요. 그러니까 초과분이 25%로 출발을 하는데 2020년에는 20% 초과분에 대해서 산입범위로 들어가고 좀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산입이.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21년 15%, 22년 10%, 23년 5%, 24년부터는 이제 0%. 5%씩 매년 깎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고 복리후생수당은 상여금과 같은 연도선으로 해가지고 5%, 3%, 2%, 1% 그리고 마지막에 없애는 거예요. 요건 2씩 깎다가 1씩 깎네요. 예. 네, 그렇게 돼 있네요. 예. 이제 이걸 좀 와닿게 하려면은 그래서 얼마 정도가 이렇게 산입 범위에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이게 표준적인 노동 시간이 일일 8시간이잖아요. 그 노동에 대해서 현행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유급 휴일이 포함되죠. 그래서 209시간으로 쳐서 월 157만 3,770원입니다. 근데 정기 상여금에서 최저임금의 25%는 약 39만 원이에요. 19만 원. 예, 그러니까 월 39만 원을 넘어가는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7%인 약 11만 원을 넘어서는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복리후생수당은 최저임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각종 복리후생수당은 밥값, 숙식비 이런 건 보통 이제 매달 따박따박 주잖아요. 근데 네네. 상여금은 보통 매달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뜸방뜸방 주잖아요. 그렇죠. 네. 또 명절마다 주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 상여금 중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게 그렇게 크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이 아니면 음. 뭐 퍼센테이지 관계없이 산입이 안 되는 거니까 네. 실제로 현재 상태의 상여금 제도에서는 산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근데 사용자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음. 이렇게 이제 법이 되면 그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예를 들면 상여금을 이제 3월, 6월 이렇게 주다가 매월 따박따박 주는 것으로 정기 상여금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최저임금 산입이 늘어날 수 있겠죠. 물론 이 경우는 300% 연으로 볼 때 300%를 넘는 경우에만 이런 조치를 취하려고 하겠죠. 어차피 그 이하면 따박따박 줘봤자 산입이 되는 액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상여금이 3%가 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제 상여금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복리후생수당이 이제 문제가 네,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구미 당기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정기 상여금이 이제 연간으로 주거나 뭐 3개월, 6개월마다 줬었는데 요거를 복리후생수당으로 전환하는 거야. 아, 이름을 바꿔서. 예, 이름을 바꿔서. 네. 예, 뭐 이름이 만들면 되는 거지 뭐. 예, 그쵸. 어차피 상여금도 그 사람 생계를 위해서 주는 거고 복리후생수도 생계를 주서 주는 거니까 뭐 결국 본질은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정기 상여금은 아까 25%라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면 2019년 기준에서 월로 환산해서 한 39만 원이 넘어야지 산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복리후생비는 11만 원만 넘으면 산입이 되니까 그쵸. 복리후생비로 전환했을 때 산입되는 액수가 더 늘 수 있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삭감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스타트업 기업 같으면 새로 생기는 기업이라면 네. 임금을 구성할 때 네. 아예 정기 상여금을 없애버리고 복리후생수당만 딱 두는 방식으로 딱 짜보면 당연히 최저임금 산입의 범위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짱구가 좀 그려진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예. 예, 제가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기존에 주고 있던 상여금을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전환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실제로 개정된 그런 최저임금법을 내용을 보면은 정확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6조의 2 사용자가 이렇게 저렇게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그거네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예. 근데 이제 문구만 보면 이게 단지 이제 임금의 지급 주기만 바꾸는 것으로 적용폭을 제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여금을 이제 복리후생비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 기존의 그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규제가 이게 적용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뭐 정기 상여금을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로 돌려가지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늘리는 거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법 개정된 문구만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옛날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기간제 이렇게 파견제 이런 그 비정규직법이라는 법안들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만들 때 정치인들이 또 사용자들이 2년 지나고 나면 정규직화된다 기간제법 같은 경우요.
파견법 만들 때 불법 파견을 오히려 규제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다 아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네. 비정규직 노조 조직률이 제가 알기로는 1.2%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여금을 이렇게 복리후생비로 전환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노조가 이거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래서 이 법 개정된 그 내용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기존의 상여금을 복리후생비로 많이 전환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다 그렇더라고요. 은근슬쩍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불리하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 진짜 길을 많잖아요. 열어주면 그 예. 길로 가죠. 그렇죠. 예. 아 근데 이렇게 임금 항목 구성 뭐 이런 걸 우리한테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취업 규칙의 자의적인 개정 뭐 이렇게 네.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취업 규칙을 마구 바꾸는 건데 자기 멋대로. 이게 저는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에서 네.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산입 범위 확대보다 더 문제가 되는 조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이제 아까 삐딱이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로기준법 제 94조 1항을 보면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가 가입한 노조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뭐 동의 얻는 것도 뭐 야루를 부려서 그쵸. 뭐 과반 꼼수 이상이 같은 동의하는 거 것처럼 만드는 방법이요 뭐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건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일종의 제약은 제약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최저임금법 개정에는 계약인 것 같은데 어제 계약을 하면서 이 근로기준법의 동의 요건을 의견 청취 요건으로 변경해서 번거로운 근로기준법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안 받고 의견을 물어는 청취하면 볼게, 된다는 뭐 거죠. 물어는 봤다, 의견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의견 청취라는 말 하나로 사용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하자면 사용자가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매년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고요. 어떻게 말하면 의견 청취만 하면 이게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조항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 국회를 통해야만 하니까요. 네네.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는 애초에 최저임금법이 아니라 최저임금법 시행세칙 그 위에 살펴봤죠 우리가 별표 1하고 별표 2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시행규칙의 별표만 개정해도 산입 범위를 쉽게 확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정부가 그래 하면 되죠. 예. 근데 왜 굳이 여야 합의를 하고 법률 개정을 했느냐?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규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이제 법률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역시 참 사람들이 네네. 만정 떨어지는 진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변호사들이 많아요. 이렇게 법률적인 어떤 맹점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변호사들을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요즘에 또 더군다나 여당의 원내대표, 야당의 네. 원내대표 이게 둘 다 또 노동운동가 출신이라고 폼잡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 떠들어대고 그러는데 진짜 정남이가 뚝뚝 떨어져요. 진짜 뒤통수 한 대 때려버리고 싶은 생각이 네, 이게 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여당 네. 원내대표가 된 사람이 네네. 홍영표라는 사람인데, 홍영표. 예,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아. 예, 이른바 위장취업자인데요. 아. 이제 위장취업이란 게 이제 대학을 나왔거나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생 신분을 속이고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 취업하는 거. 이제 보통 고졸이라고 해서 이제 취업을 했던 건 이제 위장취업이라고 이제 저쪽 경찰에서 불렀죠. 이 사람이 이제 대우자동차에 이제 위장취업 상태였는데 1985년에 아주 유명한 대우자동차 파업이라는 유명한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85년대 대우자동차 파업이라는 경제투쟁과 구로동맹 파업이라는 정치투쟁 이 두 개가 굉장히 유명했던 파업인데 이때 이제 송경평이라는 인물이 이제 아까 이제 홍영표라는 이제 이 두 분이 선봉에 서요. 특히 홍영표라는 사람은 나중에 김호중 대우 회장하고 단독 협상을 해서 합의를 봤거든요. 맞짱을 떠서. 네, 맞짱을 떠서. 뭐 맞짱을 떠서 이 사람이 뭐 잘했다기보다는 김호중이 약간 좀 다른 자본가하고 조금 스타일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갖고 있었죠, 사실. 90년대 때는 운동권 출신을 또 몇백 명을 고용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어쨌건 특징이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래서 홍영표가 그때 굉장히 유명했고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여당 원내대표고 이제 야당 원내대표 우리가 잘 아는 혼수성태. 네, 혼수성태. 네, 혼수상태가 아니고 최근에 이제 뭐 뺨 맞았는데 막 목에 막 기부 썩고 나와고 뭐 이상하게 짓을 하고 그랬죠. 이분은 한국노총 출신이에요. 노동운동가라기보다는 뭐 노동자 출신인 건 맞는데 서울시 의원 할 때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당이었죠. 여기 비례대표로 의원이 되었다가 국회의원 될 때는 한나라당으로 옮겨갔고 당선이 됐고 또 새누리당을 하다가 또 박근혜 게이트 이후에는 또 바른정당으로 도망갔다가 또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다시 자한당으로 복귀해서 정말 전형적인 철새가 뺨을 때릴 때 좀 날아가면 되는데 또
뺨을 일부러 맞아갖고 이렇게 쓰러지. 뭐 이런 식의 혼수 성태로 유명한 분입니다. 예. 아 근데 뭐 옛날에 노동운동을 했건 뭐 노동자였건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느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럴 논리 같은 김문수도 어마어마했다면서요. 그럼요. 김문수 아까 좀 전에 했던 구로동맹 파업 예, 이제 오픈 대장이었죠. 예. 그래서 아니 오히려 노동운동 출신가들이 뭐 아는 만큼 또 보인다고 네. 또 반노동적인 정책에 앞장서기 시작하면 네. 총 떼매는 역할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치 삼성하고 싸웠던 김상조로 하여금 삼성 지주회사 전환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장을 시킨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예, 어제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예. 어쨌든 노동운동 출신이라는 그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개정을 막 성공시켰잖아요. 네네. 계약이지만 그래서 사실 나라가 이렇게 발칵 뒤집혔는데 논란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제일 이제 쟁점이 되고 관심이 많이 가졌던 분야인데요. 그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한테는 영향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국회 환노위에서 이렇게 개정을 많이 주장하면서 했죠. 네.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소위원장 맡은 자유한국당의 이미자 의원이 연소득 약 2,400만 원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보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만 들으니까 뭐 연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예 이거는 뭐 적용되지 않도록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렇게 초과분 아까 그 25%하고 7% 초과분만 산입범위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그 분석 결과를 보니까 연간 근로소득 2,400만 원 이하 노동자들한테도 적지 않게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하. 예를 뭐 들어볼게요. 네. 만약에 이게 정기 상여금 없이 네. 그런 분 많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에 이제 복리후생수당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네네. 근데 가정을 하는 게 뭐 없는 걸 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예. 교통비나 네. 뭐 숙박비 이렇게 그럼요. 뭐 이런 거 별도로 해가지고 이제 네. 식사비 이렇게 네. 해서 보통비 나오죠. 10만 원. 예. 뭐. 그렇죠. 그렇게 보면 임금 총액이 약 2,12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하고 뭐 수당하고 합쳐가지고요. 네네. 그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복리후생수당에서 약 11만 원을 제외한 9만 원이 그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경우 월 9만 원 이제 최저임금에 포함되니까 사용자는 2019년 최저임금 인상분에서 월 9만 원은 기존임금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인상 효과가 9만 원이 깎인다라는 거죠. 효과가 있던 거네요. 예. 깎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하는데요. 이 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하겠다. 이 공약이 지켜진다면, 지켜진다면, 그래도 15% 이상은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니까 네네. 매년요. 그래서 이제 15%를 한번 잡아본 거고요.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월 23만 6천 원 정도 임금이 인상돼야 하는데 실제 인상액은 아까 9만 원은 빠진다고 그랬죠. 네. 네네. 그러니까 12만 6천 원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거의 네. 딱 절반 되네요. 네네. 만약 정기 상여금이 있는 기업이라면 정기 상여금을 복리후생비로 전액 돌려버리면 아까 이 얘기는 제가 드렸죠. 네네. 11만 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아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도 수치상으로는 심지어는 임금 총액을 삭감하고도 아하. 물론 뭐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날 수는 없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최저임금법을 그러니까 위반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뭐 전혀 올려주는 거 없이도 올려준 네. 척할 수 있는 그런 네. 게 되는 거네요. 이게 개정의 목표인지도 모르죠. 예. 아 그러면 우리 또 민주노총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민주노총은 이제 5월 28일 네. 계약 최저임금법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이제 발표했어요.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의 1배 혹은 1.2배 사이에 걸쳐 있는 민노총 소속 저임금 노동자 602명의 급여 명세서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분석 결과를 한번 보니까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 대비 15% 인상되는 것을 좀 전에 말했듯이 전제로 해서 임금 인상 효과가 수준을 불문하고 반감되는 노동자의 비율이 한 30% 정도가 되더라. 그러니까 602명 중에서 30%는 원래의 최저임금 15%보다 더 깎이더라. 이런 얘기고요. 더 나아가 전체 대상자 중에 10%, 한 60명 정도 되겠죠?는 최저임금이 15% 인상되더라도 추가적인 임금 인상이 전혀 없더라. 이거는 삭감 정도가 아니라 무화되더라. 무력화되더라. 이런 이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면 매직인데 매직? 매직. 네, 마법의 덧셈뺄셈. 네. 실제로 올려주지 않아도 산입범위 조정만 싹싹하니까 임금이 올라간 것처럼 막 느껴지게 되네. 국회의원의 수학과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는 이게 마법의 수학이 아니라 네. 악마의 수학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거의 악마적이다. 네.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7년 6월에 발표했는데요. 이걸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한 22.3% 정도가 됩니다. 많구나. 예.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임금 근로자는 2017년 8월 기준으로 1962만
7,000명 정도거든요. 2천만 명이네요. 2천만, 네, 2천만 명 정도. 여기에 20.3%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곱하기 해보면 약 443만 명이 저임금 근로자다라는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저임금 근로자의 정의가 뭐냐? 2015년 기준에서부터 뭐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발표 시기가 다 달라서 2015년 중위임금이 241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중위임금 딱 인간을 세웠을 때 중간 50명, 50번째 2천만 명이면 딱 1,000만 명째. 이때 2018년 중위임금을 이보다 한 10% 인상된 약 265만 원으로 한번 가정해 보면 중위임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걸 저임금 노동자라고 규정하고 만든 도식입니다. 그랬을 때 저임금 기준은 중위임금의 3분의 2니까 월 177만 원. 연으로 보면 2,122만 원이 됩니다. 2,120만 원. 따라서 2018년 현재에서도 보면 440만 명이 넘는 임금 노동자가 연봉 2,12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거죠. 이들 중에서 정기상여금이라든가 복리후생비가 전혀 없이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는 뭐 당연히 산입범위 확대에 영향을 안 받겠지만 민노총 분석 결과는 이제 단수 대입해 보면 440만 명 중에 30%에 해당하는 132만 명 노동자는 최저임금 효과를 100%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산입범위 확대에 영향을 받고 불리하게 작용되는 사람이 몇만 명? 440에 30%인 132만 명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물론 뭐 정부가 구체적 통계를 딱딱 이렇게 내주시면 좋은데 우리는 이제 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산수를 해본 겁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연봉 2,400만 이하의 노동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 자한당 무리들의 얘기는 완전히 허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정부 여당 입장에서 한편으로 이렇게 최저임금 올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또 최저임금법 개혁을 함께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꼼수가 장난이 아닌데 언제부터 이런 야로를 꾸민 거예요? 지방선거 대책인가? 예, 뭐 사실은 산입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그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뿐이지 정부의 계획이 이미 드러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 그래요? 그런데 그래요? 언제 드러났느냐? 최초에는 이제 매년 6월에 보면 이거 저희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하잖아요. 네. 심의에서 결정된 거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2017년 6월에 그 사상 최고로 많이 올렸다고 하죠. 16.4% 올렸는데 2017년 7월 달에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면 제도 개선 TF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회의 틀인데요. 거기서 이게 안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하는 것이 안건으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거의 동시에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더 빡친다. 거의 정부 초기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이제 이건 사용자 쪽에 이제 요구 사항으로 안건이 된 거예요. 그렇게만 따지면 이제 정부가 그때부터 계획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공익위원들, 그러니까 제도 개선 TF에 참여한 공익위원들 이번에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그 회의록을 보니까 나오던데 6명으로 이렇게 TF가 구성이 됐는데 거기서 4대 1로 이렇게 합의가 불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결로 하는 통과가 됐겠지만은 이게 사회적 합의 기구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기들 내부에서 규정을 정했어요. 그래서 5대 1까지를 하면 합의가 된 걸로 하자. 5대 1. 그런데 4대 1이 된 거죠. 이 말은 뭐냐? 한 명이 기권했구나. 근데 한 명은 기권했고 한 명은 반대했다라는 거죠. 당연히 반대한 이유는 아마 민주노총을 대표한 근로자 이원일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찬성했다는 거죠. 공익위원도 다 찬성했다. 이 공익위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정부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없이 공익위원들이 이렇게 찬성한다는 경고운동할 이유가 없죠. 그 명단 까야 되는 거 아닌가? 명단 누굽니까 그 사람? 뭐 거기까지는 뭐 오늘 주제는 아닌가요? 조금 떠시네요.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게 이런 제도 개선 논의를 하다가 합의가 실패했다 이렇게 발표한 시기가 2018년 3월 7일이에요. 한참 뒤네요. 근데 이제 그러나 이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의사를 공식 표명한 것은 이보다 훨씬 앞선 그러니까 2017년 10월 18일입니다. 이게 일자리위원회 3차 회의인데요. 이 회의를 사실 이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2017년 하반기 과제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개정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2017년 12월 27일 날 발표한 그 2018 경제정책 방향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아예 법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계획 이게 밝힌 거죠. 방법까지 다 나왔군요 그때는. 네네. 그러니까 이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합의를 하면 좋지만 뭐 정부는 이렇게
개정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 이러고 보면 취임 초기부터 줬다가 뺏을 궁리부터 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차근차근 최저임금법 어떻게 계약할까 예. 궁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결국 현 정부의 본심이 음. 아, 최저임금 인상폭이 좀 너무 높다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이런 속도 조절론까지 또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입범위 확대로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대통령 공약이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계획들을 발표를 해가지고 진행되는 중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약이 사실상 이제 좀 폐기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기류가 뚜렷합니다.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5월 23일 발표를 그러니까 어디 행사에 가가지고 이제 발언을 한 건데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해가지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에 대해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이렇게 제기를 한 거고요. 아무래도 정부 내에서 이제 예. 기업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홍영표 민주당 그 원내대표도 귀에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노동운동가 그리고 출신이고요. 이제 어수봉 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죠. 네.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4월 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달성했다. 내년에 또 네. 충격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사실상. 아, 네.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1만 원. 아. 이거 창조적 해석이네. 이미 뭐 달성했네요. 네, 예. 뭐 노골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뭐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왜 그래? 대통령 네, 권한 그런 달성이다.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5월 24일 날 네. 통계청이 가계 동향 조사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 결과가 매우 좀 안 좋게 나와서 이제 이 결과를 또 해석을 놓고 지금 또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으로 좀 번지는 양상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료가 어떻게 나왔냐면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 가구 월 평균 소득이 3.7% 증가를 했습니다. 어허, 예. 좋네요, 그건. 네. 근데 반면에 1분위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죠. 하위 20%. 예.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8% 감소한 걸로 나옵니다. 아. 오. 그리고 전 가구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6.1%, 사업소득은 5.7% 증가했는데 아하. 1분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13.3%, 아하. 사업소득은 26%나 이렇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구를 10분위로 나눠보면 하위 10% 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은 35.6%가 감소합니다. 아이고. 반면 5분위 계층의 소득은 9.3%, 특히 근로소득은 12% 증가한 걸로. 이거 10분 일을 했을 때. 네. 결과적으로 보면 가구의 평균 소득은 4년 만에 이제 제일 높게 올랐는데 음흠. 그 격차가 이제 2003년 이후로 이게 최대치라고 그래요. 불평등이 더 떨어지게 된 겁니다. 심해지고 근데 있다. 굉장히 특이한 결과잖아요, 그렇죠? 10분위 중에 1분위, 그러니까 최하위 10% 근로소득 이거는 35.6%면 어마어마하게 감소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10분위 중에 5분위니까 한 중위소득자 네. 이런 사람들은 근로소득이 12% 증가했다. 그러네요. 그러면 뭐 좀 살만한 사람들은 시급 인상의 혜택을 이제 직접적으로 받는데 네, 그렇죠. 불안정하고 일시적인 일을 하던 이제 최하위 소득자 이런 경우에는 더 하던 일이 없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이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근거나 사실 없죠. 없는 상태입니다. 예, 예. 이게 더구나 이제 이게 우리가 인상된 정책을 시행한 지가 이제 5개월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최저임금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이게 조사를 할 때 보면 최소한 그래도 1년 단위 넘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이게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서로 이제 근거가 좀 없는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단지 그걸 이제 해석하는 한 걸 놓고 이렇게 정책 입장들이 이제 대립을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게 이제 브리핑하면서 고령화가 최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저임금 인상과 이번 통계 조사하고는 이제 연계하는 데는 일단 선을 긋고 있는데 하지만 이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경제부총리죠 김동연 부총리는 사실상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폐업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5월 29일 날 대통령 주재하에서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를 열어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을 점검하고 소득 양극화에 대한 보완책들을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 마치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이 슬로건처럼 이걸 만약에 폐기한다 그러는 것은 자기 정부의 어떤 거의 존재 근거를 정체성 이런 것들을 허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뭐 이거를 수정하겠다 이런 얘기나 뭐 폐기하겠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상 폐기하는 거죠. 내용상으로는 이게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을 뭐 산입범위 확대해서 좀 드러났듯이 주요 그 정책들을 조정하면서 기존의
수출 대기업 위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 경제 체질상 뭐 이런 정책으로 좀 더 무게를 싣는 이런 방향선의 가능성들은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게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관련한 사항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뭐 자체 규정이긴 하지만 그거를 부결된 걸 다시 끄집어 와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는 게 난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 왜냐하면 정부가 항상 얘기하는 게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합의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사회적 합의의 형태가 최저임금위원회인데 그 사회적 합의 기구를 그렇게 무시해버릴 것 같으면 뭐하러 만들었냐 이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권이 표방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사실 위배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전도가 굉장히 지금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잠시 이제 쉬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